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42살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뭐 특별할 게 없었어요.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었고, 뜨겁진 않았지만 잔잔하고 편안하게 사랑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을 때까지 남편 하나만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결혼 초반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되려 시댁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과할 정도로 화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부모님과 신우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져 입원할 정도였어요. 일단 평일에 툭 하면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혼자 사는 남편의 여동생 집에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청소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도 전 거의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음식 차리는 아줌마? 그 정도도 못했어요. 음식은 혼자 다 준비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다들 쉬러 들어가면 그때 돼서야 저는 치우기 전 밥을 먹고 새벽까지 뒤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서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시댁은 매년 못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딱 1년째 빼고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보면 스트레스를 풀러 간 여행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셨거든요. 시녀 노릇을 안 하면 되지 왜 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고 또 아이를 못 갖는 게 다 제 탓인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자주 가는 절에 스님이 제가 자식운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거라고 했다나 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사람을 완전 세뇌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저도 제가 죄인인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이가 안 서는 건 여자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집살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제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병원을 절대 안 갈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여보, 내 말에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는 거야.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는 거라고. 남편은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중요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기분 먹었다고,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저는 혼자 보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만 흘러갔고 점점 시집살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집 창고 정리를 하라고 시키셔서 혼자 무리를 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서 떨어져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정말 저 세상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진짜 쓸모가 없다. 어쩜 쟤는 하는 것마다 저 모양이니. 애도 못 낳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휴. 자기 때문에 청소를 하다 다쳐서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의자에 앉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소리치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 기분 아시나요? 너무 서러워서 너무 슬퍼서 그 서러움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기분이요. 그래서 입술만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날 진짜 얼마나 울다가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질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까진 애가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저를 애 못 낳는 여편네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러워 가출을 했어요. 친정집도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친구네로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가출하고 나니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힘든 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와. 이게 뭐 하는 거야, 밖에서. 됐어. 다시 돌아가봤자 똑같은 취급만 받겠지.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노력 제대로 해봐. 나랑 병원에 같이 가줘.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고 그건 좀 그렇다고 말을 하다가 제가 강하게 나가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겼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문제였어요. 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지만 그 순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완전 망연자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남편은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몇 날 며칠 술만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병원에 또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술에 취해 완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님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날도 역시 술에 쩔어 들어온 남편을 어머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지옥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제가 망치고 있다면서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일 테니까. 그래도 부부로서 남편의 그런 부분을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아무 말이 없자 당연히 제 문제인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를 붙이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시댁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잡채를 만들고 있었는데 참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사오겠다고 말을 하려다가 안방에서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 엉덩이가 커야 아기를 잘 낳을 거 아니야. 그래, 한번 잘해봐. 내가 네 와이프는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까 오늘 한 방에 성공해라. 알겠지? 시어머님의 통화 내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싸한 게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밖에 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봤더니 시어머님이 완전 화난 얼굴로 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어머님, 통화 내용 다 들었어요. 그 사람 어딨어요? 어디에 보내셨냐고요? 넌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반찬이나 마저 해라.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시키세요. 저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어머니랑 살기 싫다고요. 저는 진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날뛰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하라고 했니? 그냥 대리물하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애는 낳아야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 같음 네 자식이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안 답답하겠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대리모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있는 자식한테 여자를. 정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계속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네가 애만 제대로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네가 애를 못 낳는 걸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들어가서 음식이나 해라. 시어머님은 저렇게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 집 아들이, 어머님 아들이 아이를 못 갖는 거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제 앞으로 와서 제 뺨을 또 때렸어요.
뚫린 입이라고 이걸 확? 너 죽고 싶어? 어딜 내 아들을 모함해? 당신 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이미 병원 두 곳에서 다 확인했다고요. 제 말에 완전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제 말을 못 믿겠다면서 부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똑바로 확인해보라고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을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 인간들 주둥이로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고 친정집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어요. 진짜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동안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참고 살라고 했던 건데 모든 게 다 남편 탓이니까 가족들도 완전 뒷목을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고요. 솔직히 가족들한테 너무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다 풀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부모님과 오해를 풀고 나서 저는 새 핸드폰을 구매했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던 남편이 늦은 저녁이 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냐?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남편을 욕을 퍼부으며 저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지가 저한테 큰소리 칠 때가 아닌데 저를 막 몰아세우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싸웠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신 바람 폈잖아. 다른 여자랑 자고 왔잖아. 이게 무슨 바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지. 뭐? 희생? 당신이 애를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랑 하는 거랑 우리의 희생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 인간아. 내가 애를 못 갖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 갖는 거라고. 남편은 완전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정해준 여자랑 잠을 자면 얘가 들어선다고 스님이 알려줬다나 뭐라나. 완전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도대체 그 스님이 뭐라고 그 말을 맹신하냐고요. 제 생각에 스님은 핑계고 그냥 자기가 다른 여자랑 자고 싶으니까 괜히 시어머님과 스님을 들먹이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랑 계속 실랑이라던 남편은 처음엔 변명을 저에게 주저리 떠들어대다가 돌변해버렸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제대로 여자 구실만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미친 소리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통화 내용은 다 녹음했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 소송을 차차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합의 보고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두고 네 몸만 나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안 그럼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어쨌든 대가를 치르고 남편과 다른 여자를 잠자리하게 했으니까요. 그게 팩트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시어머니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님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굴길래 저는 시아버님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시다가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하고 통화했던 모든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한테 몰상식하게 굴었어도 시아버님한텐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죄송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와서 시아버님한테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니까요. 그 사건으로 지 잘난 아들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제 탓을 하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코가 제대로 납작해졌으니까요. 그 후 며느리 잡던 시댁과 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이 쓰러지기 전까진 저한테 큰소리 뻥뻥 치던 시어머니가 남편도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과 그나마 대화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그전까진 막무가내식으로 나와서 대화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사태 파악 제대로 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저와 합의를 보려고 난리를 쳤고, 그 덕에 저는 시댁에게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가사노동과 심적 고통의 대가, 솔직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뺏어먹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받아냈어요. 거의 이혼 유자료만 받아내면 될 정도로 남겨놓고 시부모님과의 일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몇 개월을 걸쳐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끝내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여자를 만나러 다니다가 저에게 들켰고 추가 증거 자료가 되어 제가 제대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웃긴 일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혼 후에 남편은 완전 자포자기했는지 다니던 직장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총각으로 속여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 미쳐갖고 결국 시아버님은 그 둘을 내쳐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 합의금을 구하다니던 시어머님은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차게 외면해버렸죠.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이번만 좀 도와줘라. 소송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시던 분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셨나 보네요. 내가 그땐 진짜 뭐에 씌었나 보다.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자식 새끼가 알을 못 낳는다는데 어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어머님의 잘못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입이 100개 아니 1000만 개 달렸어도 어머님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시어머님. 그 모습을 보자니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뺨따구로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님도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잘해주시지. 아니, 기본적인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런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뺨으로 때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밀치고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뺨이라도 때리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조금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까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후 저와 시댁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최근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같이 회사를 다니던 제 지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건으로 회사에서 쫓겨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시어머님 역시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진짜 그 집을 풍비박살 내려고 하는지 신우가 사기 결혼을 당해서 시아버님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싸그리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에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역시 나쁜 짓을 하고 잘 살 수가 없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었으면 그 시기에 저까지 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마저 다 털려버려서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가장 예쁜 나이 때부터 이혼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럽고 아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 지난 날들을 툭툭 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차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도 많은 피해가 있으실 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모두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3 여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그간 정말 많은 결혼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늘 청취해 왔었거든요. 이 채널에 내 사연이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을 오래전부터 미리 해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출산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남편이랑은 맞벌이로 지내고 있고 각자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처지인지라 월급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못합니다. 그래도 혼자서 벌어오는 것보다는 둘이서 벌어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선 최대한 오래도록 다녀볼 생각으로 조용히 일만 하며 살고 있네요. 남편이랑은 성격 차이가 그냥 보통 정도였어요. 원수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걸 트집 잡아서 이혼까지 하자니 애매하다 싶을 만한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남편을 향한 화가 늘 잠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싸우지 않는 이상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주로 참는 편에 속했고 제가 참아내면 어느 정도 하루가 정상적으로 굴러갔으니까요. 서두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도 혼자서만 옷을 입고 혼자서만 신발까지 신고서는 어느샌가 혼자 현관까지 나가선 재촉을 하곤 했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말이죠. 아이랑 같이 나가는 외출이니까 밖에서 아이에게 필요할까 싶어 챙길 물건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것들조차 빨리 챙겨 나오질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몇 번 상처도 받고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다가 현관 앞에서부터 기분이 잡쳐져 하루 종일 우울했던 날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외출을 하면 당연히 남편은 시작부터 화를 내게 만들었다며 제 탓을 시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화해를 해보려 하다가 또 혼자 화를 냈다가 아주 지 마음대로 성질을 부렸다 참는 재주가 기가 막힌 놈이었죠. 옆에서 저는 그런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다가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저를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질만 급해서 뭐가 좀 답답하거나 늦어지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는 성격. 그거 정말 뜯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화를 내도 또 그러지 말라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려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가에 대해서 와이프로서 한참을 고민하고 지켜본 끝에 알아냈죠. 그건 바로 핏줄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를 복불복 해놓은 것처럼 아주 똑같았어요. 성질을 아무 때나 부리고 성격만 급해서는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 개떡 같은 성격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시댁에 가면 남편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가면서 그 나이가 되도록 시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처음엔 며느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른다거나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고함을 치며 어필하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습니다. 뭐 저런 교양 따윈 밥 말아먹은 아저씨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가 편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결혼해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그런 식구 앞에서 기존의 식구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는 게 정상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시아버지라는 걸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당하고 상처받던 시어머니가 조금은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평생 저런 남편 옆에서 소리나 질림당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속이 정말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보이는 자잘한 성질부림도 충분히 저한텐 상처를 줄 만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보다 더한 성질을 부려가며 시어머니를 닥달해대는 시아버지를 보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을 상처는 내 것보다 훨 클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머님을 제가 보듬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왕이면 성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머님이랑 둘이서 따로 자주 만나 조용히 힐링을 하는 시간도 갖고 서로의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힘든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을 하며 스트레스라도 풀고자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남들 앞에서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시아버지 흉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쉽게 뱉어내기란 어려운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누구보다 승질을 부리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아실 테니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은 단박에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랑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니가 성질도 막상 막하였거든요.
시아버지 성격이 드센 걸 남편이 물려받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역한 걸로는 시어머니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아주 집안 자체의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으로는 으뜸이었죠. 시아버지가 주로 성질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봐왔어서 어머니께도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셨고 아버님이 빨리빨리 하라며 뭔가를 재촉할 때에도 한숨만 쉬시며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시길래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분이시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토랄 분이 아니었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맞장구만 치지 않으셨을 뿐 뒤에서는 호박씨를 연락에 까시면서 더한 성질부림을 하는 분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얼굴에 양면을 지닌 동정과도 같은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아버님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한 번은 퇴근길에 어머님만 따로 불러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힘들 시기에 답답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사람이 없을 만한 동네 식당으로 데려다가 같이 한정식 한 끼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나오면서부터 귀찮은데 불러냈다며 궁시렁궁시렁거리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웬 후줄근한 식당에 데려와서는 돈 아끼려 한다면서 제 지갑 사정형을 갑자기 보시더라고요. 기껏 생각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한테 돈 아끼려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 데려왔다는 소리를 하며 제 월급을 까내리신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불러낸 며느리 앞에서 중소기업 다니느라 월급이 적을 거라는 흉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어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입 밖으로 말을 필터링 없이 계속 뱉어내셨어요.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지 왜 이런 후줄근한 곳에 와서 한 끼를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간 나한테서 평생 예쁨 못 받아. 라고 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순진하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는 이런 말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구나 싶어 말입니다.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신지라 여태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우쳤죠.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 눈에도 슬슬 달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 듣고 계시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꼭 입을 중얼거리면서 무음으로 쌍욕도 자주 뱉어내셨고요.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시아버지를 밖에 세워두고서는 일부러 옷 정리를 한다거나 화장대 정리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더 열불나게 만들려는 꼼수도 부리는 걸 포착했었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 시아버지께 맞대응을 하면서 소소한 복수를 감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며느리인 저랑도 서서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성격을 저에게까지 서스럼 없이 보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랑 두 분이서 저희 아이를 보러 집에 오시며 그 성격을 더욱 쉽사리 표출하셨답니다. 저요? 집에서 저희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남편과의 언쟁 따위도 웬만하면 참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조용히 말을 꺼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애한테 부부가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괜한 긴장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이런 점에서는 남편이랑도 뜻이 잘 맞아서 저희 부부는 정말 웬만하면 참다 안방 아래서 소리를 낮추고 부부싸움을 해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죠. 시아버지도 아니셨고요. 저희 부부의 교육관이 어떻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집에 왔다가 두 분이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며 싸우대셨어요. 먼저 시작은 늘 시아버지가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말을 하시면서부터였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욱 굼뜨고 말 안 듣는 태도를 취하시면서 시아버지 화를 돋구시고 그러면 또 아버님이 화를 내고 어머님은 더 굼뜨게 행동하며 화를 돋구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커지다가 결국 두 분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써가면서 싸움을 키우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두 분을 뜯어 말리다가 두 분 모두 다 집 밖으로 내보내는 극한의 결정을 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나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고 살고 곁에 안 두고 사는 게 최선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꼭 남편이 분에 못 이긴다는 듯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곤 했고, 그걸 제가 또 피해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 남편 때문에 더 나빠졌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정도를 넘어서 제 친정 식구까지 피해를 보게 하며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가만히가 될 수 없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피해를 봤거든요. 여리디 여린 우리 집 순둥이가 말이죠. 저 여동생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정말 잘 받아서 저보다 4살이 어리지만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잘 사는 아이였어요. 그런 와중에 성격은 또 얼마나 순둥이스럽고 이쁜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여동생이 내 자식 마냥 챙겨야 할 존재였고, 또 제품을 꼭 끼고 다니며 둘도 없이 좋아라 했던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건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요. 그런 여동생이 얼마 전까지 자취를 하다가 아주 잠깐 이틀 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동생네 자취방에 위층에서 아래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집을 뜯어고쳐야 했거든요. 호텔이라도 잡아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애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요. 못하러 가까이 사는 가족집을 놔두고 호텔에 들어가려 하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동생은 저희 집에 왔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여동생까지 다 출퇴근하는 직장이었는지라 낮은 내내 집이 비어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다 같이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놓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들으셨나봐요. 그냥 남편이랑 통화를 하다가 처제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선 지나칠 정도로 껄끄러워하셨습니다. 처제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제게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여동생이 집에 와 있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으시며 말이죠. 그리고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하는 제 말에 마치 시아버지께 날리던 것처럼 무음으로 욕 같은 비슷한 말을 한숨처럼 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의 비유를 상하게 할 만한 일인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도 별로고 참 기분이 더러웠는데, 집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퇴근이 좀 늦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 여동생이 시어머니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속이 딱 왔죠. 여동생이 무지하게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음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바닥에 앉아서 정체서로 있더라고요. 여동생 표정을 찬찬히 살피다가 바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그러고 뭐하고 있어? 바닥엔 왜 앉아? 너 혼나고 있었니? 라고요. 딱 꼴이 혼나는 것처럼 보이던 바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더러워서 여동생에게 쏘아대듯 물었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직접 혼내는 건 괜찮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내 여동생에게 혼을 낸다거나 막말을 퍼붓는 것은 절대로 눈뜨고 못 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여동생은 이 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는 듯 대답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집에 온 걸 문제 삼은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설마 내 여동생한테 집으로 돌아가란 개소리를 씹으렸나 싶어서 눈깔이 막 돌아가려는 그참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아버지께 하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눈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 모양으로 소리를 내면서 묵음으로 욕을 대뱉는 그 행동을 저랑 제 여동생 앞에서 보이신 거예요. 기생충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실 때에도 제가 죽자 살자 참아가며 성질을 죽였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이 분노가 참아내지질 않더라고요. 확 열이 한 번 받아서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기생충? 라고 말이죠. 여동생은 제가 빡친 걸 직감했는지 언니 나 갈게. 그냥 내가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싸움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평생 시어머니라 부르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아줌마 입에서 내 여동생을 향해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걸 그냥 두고 보고 넘길 수 없었답니다. 이제라도 안 보고 살거나 이제라도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고 길을 눌러주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내 여동생에게 퍼부은 그 막말의 대가를 그 자리에서 치러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죠.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어머님한테도 기생충 한 마리 안겨드릴 테니까 생각 잘하세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불만이 가득하던 표정이었고 사과? 그런 것 따위는 할 마음이 없다는 듯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가면서 눈가를 위로 굴려대더라고요. 꼴의 자존심은 있다고 며느리 앞에서 잘못한 걸 사과하지 않겠다 콧대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이 꼴불견 시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도록 벌을 안겨드려야겠다 싶었죠. 바로 손절을 때렸습니다. 사과 안 하실 거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실 거면 제 입에서 어머님 소리는 못 들을 각오는 하셔야죠.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막말을 뱉어버렸어요. 존댓말? 그딴 애입 따위는 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면박을 주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어머님은 남편한테서 듣던 호통을 며느리한테서까지 들었다는 게 열불이 났는지 환멸이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궁시렁대다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그리고 전 그날까지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지만 여동생이 집수리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과 관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냐면서 남편은 믿지도 않으려 하고 그러다 결국 체념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며 이혼 소리를 찢어버리며 절 붙잡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기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건 계속해서 이혼 소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새로 뽑아서 새로 들이밀게 반복하다가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도장을 받았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듯 전화를 하셔서는 며느리가 자신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해가면서 본인이 받은 상처만 열심히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당시 저랑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지라 시어머니가 무슨 투정을 부리던 간에 관심을 들이지 못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쐐기를 박듯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죠.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지 저를 보고서도 어머님 고개는 빳빳하더라고요. 남편이 차마 시부모님께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못 전한 건지 아무도 저희 부부의 소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통쾌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지는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진짜 기생충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어머님 옆에서 평생 기생하고 살 기생충 한 마리 곧 보내드리려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님은 답답하던 표정과 함께 여전히 건방지다며 제 태도를 문제 삼고는 화를 내셨는데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길리는 강아지 마냥 바라보며 한심하단 듯이 고개를 절레거리다가 먼저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가는 거냐며 막 저를 불러 제끼셨는데 저는 그 부름을 싸그리 무시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한 채로 시댁을 나왔고 그날 어머님은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마침내 전해 들으셨답니다. 제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막 퍼부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이혼한다 말을 해버렸고 그 바람에 어머님도 상황 파악을 하신 거였죠. 며느리가 말한 그 기생충이 바로 자신의 나이 먹은 아들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 큰 아들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한다며 집에서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지 급하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그 기생충이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까지 문자로 보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네, 그 기생충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만 펄쩍 뛰면서
또 난리 한바탕 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냐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모르는 척 대충 사과하고 넘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해요. 제 여동생한테 기생충이나 하신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죠? 저도 어머님 아들 기생충으로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한번 옆에 끼고 잘 키워보세요. 어머님 기생충 곧 어머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전화를 끊었네요. 남편이랑은 합의 따위는 없다며 바로 재산분할도 들어갔고 꼴랑 몇백씩 벌어오는 직장인들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전세금이랑 그간 모아둔 생활금까지도 싹 다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혹시나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걸 준비를 하자 남편은 왜 이 문제를 소송까지 가려 하냐면서 벌벌 기며 양육비를 주겠다고 자진해서 합의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비록 시어머니의 막말 한마디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할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체 서로 맞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성격이 하도 별나서 제가 받던 스트레스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기생충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제 여동생한테 사과를 하며 혼자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볼까 해요. 이왕이면 성격 별난 사람들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온순하게 제 성격대로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간 정말 드세고 급한 성격의 시댁 것들 때문에 별별 눈치를 다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숨통이 트입니다. 이 시원한 기분을 그대로 사연에 담았는데 구독자님들도 똑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혼자서 키울 아이를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힘차게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 담아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 날씨가 된 거 보니 한 해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힘든 일 속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보면서 울고 웃곤 했었네요. 여기서 나온 사연들은 거의 시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저희 집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좋아하고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인데요. 그런 이런 제 소소한 행복에 참 많은 불행이 들이오더군요. 저희 집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4식구가 있어요. 오빠도 결혼했고 이렇게 다 모여 살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저희 아빠랑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오빠도 하고 싶은 거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떼부자, 알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빠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저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이고요. 그러다 오빠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이고 곧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일은 신우의 입장으로 보는 새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새언니, 오빠의 와이프죠. 저희 새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우이 짓 한다. 신우이가 신우이 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처음 오빠 상견례장에 나온 새언니를 볼 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언니가 없던 저는 꼭 언니가 생기길 바랬고 오빠가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길래 인사를 시켜줬고 저는 그때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있어서 상견례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봤던 새언니는 참 고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고운 사람 입에서 처음 보는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 30평대 밑으로 아파트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경 좀 꼭 써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오빠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당연히 얼떨떨했지만 오빠의 결혼은 누구보다 바랬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시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30평대 매물을 구해주시려고 했어요. 다들 부동산 가격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그 동네 매매 가격이 비쌌고 27평 정도의 원했던 매매 가격이 나와 새언니와 오빠에게 보러 가자고 했죠. 새언니는 너무 작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지만 오빠는 이것도 우리에게 감지덕지라며 그렇게 부모님은 무리해서 오빠 집까지 마련해 주셨죠. 저도 여자인지라 당연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큰 평수에 살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새언니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새언니는 조금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둘은 결혼을 하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집은 1년에 딱 제사가 2번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인데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너무 좋으셨던 분들이길래 저희 엄마가 나서서 제사를 지내자고 할 정도로 이 제사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내야 하죠. 새언니한테는 결혼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한 상태이고 엄마, 아빠, 제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새언니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도 했어요. 사실 제사라는 게 저나 오빠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겠지만 새언니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와서 제사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예 처음부터 제사 준비는 우리가 다 할 테니 지내기만 할 때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물론 이것도 싫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믿고 제사 당일이 되었어요. 아빠랑 엄마 저는 열심히 장을 보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저희끼리 보내라고요. 아빠는 좀 화가 나셔서 1년에 딱 2번인데 그거 그렇게 오기가 힘들냐면서 나무라셨죠. 그렇게 이 일들이 지나고 난 뒤 새언니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꼭 엄마 아빠 보란 듯이 저희가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시댁에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을 올리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를 않나 새언니가 곧 생일이었는데 선물 목록을 쫙 올리더니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었어요. 시댁 기사도 한두 번인지 계속 보내니 엄마 아빠는 괜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답하면 꼭 언제요? 언제 사시려고요? 저랑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었어요. 집에 열심히 장봐서 엄마가 해놓으면 집에 인사도 없이 와서 반찬들이랑 장본 거 필요한 것만 딸랑해서 그냥 가져가요.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가져가도 되는지 감사라는 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언니는 벙어리인지 자기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괜히 제가 한 소리 하면 신의짓 한다고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오빠랑 괜히 싸우면 안 되니까 저도 엄청 참았어요. 그래서 매일 군소리 하는 것들도 참고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새언니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만나면 저도 한 소리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새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오빠가 자식이니까 새언니가 그렇게 해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던 아빠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아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재활치료 등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알아보아서 오빠랑 상의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재활치료 하는 곳이 입원비보다 더 비싼 상황이었어요. 새언니가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한 번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아버님 재활병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없어요? 아, 네. 언니 다른 곳도 있긴 한데 아빠가 그래도 빨리 회복했으면 해서 좀 좋은 곳으로 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너무 비싼데 저희는 그 돈도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아가씨가 그럼 부담해요. 라고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새언니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아빠가 고작 저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아빠가 건강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새언니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오빠네가 무리하게 결혼하기도 했었고 또 요구하는 집이 너무 비싸기도 해서 그런 거 다 맞춰주고 저는 그냥 간소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오빠가 아들이고 나 같아도 당연히 그런 거 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나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새언니 결혼할 때 더 잘해주라고 했어요. 신혼집 매매에 뭐해
엄마 아빠가 진짜 돈 많이 쓰셨거든요. 분명히 새언니도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랑 알아서 하겠다 이러고 툭 끊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아까울 수도 있죠. 근데 받을 때는 오빠가 장남이고 첫째니까 받아야 하고 이제 와서 아빠 아프시니 내가 왜 그런 돈을 내야 하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 그리고는 오빠랑 상의해서 이야기했어요. 새언니가 병원비 나보고 부담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언니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 장남이라면서 이런 거 다 해줘야 한다면서 요구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아빠 아프니 발 빼겠다는 건데 진짜 내가 뭘 할 말이 없어.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그럴 일 없다면서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고 병원비는 자기가 더 부담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아빠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보였죠. 아빠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옆에서 가족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진짜 모든 가족이 새언니 빼고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픈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진짜 힘들잖아요.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던 아빠가 이렇게 되시니 우리의 집안도 많이 바뀌었어요. 웃음이 많았던 엄마는 웃음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그랬어요. 너무나 화목한 우리 가족이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러다 어느 날 새언니가 왔길래 그래도 오랜 기간 투병하는 아빠 병원비를 내고 있으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 제대로 회복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회복하실 거다. 아니, 못하실 수도 있으니 유산 같은 건 아버님이 미리 괜찮으실 때 분배해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요. 순간 엄마도 너무 놀랐는지 뭘 벌써부터 그런 걸 정해놓냐 하셨지만 새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꺼낸 종이를 보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충 추려서 가지고 온 종이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하고 어머님은 어느 정도 또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써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정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장남이고 장남은 당연히 이 정도를 받아야 하는 거고 아버님 지금까지 병원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감지 덕질하면서 지금 유산분배를 해보자고 모인 김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가지고 있던 컵에 들은 얼음을 새언니한테 부어버렸어요. 새언니가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새언니한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나대지 마세요. 라고요. 어디에서 그 말을 할 소리냐고. 아빠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소리를 하고 우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그렇게 나눠줄 유산이 어딨냐고요. 새언니가 작성한 저희 집 재산 목록에는 집과 차, 아빠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 등이 전부였는데 집은 엄마가 갖고 차는 제가 갖고 오피스텔이랑 아빠가 관리하는 주식 이런 건 자기네 거라고 써왔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죠, 돈에. 그리고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하려고 집에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새언니는 진짜 못 배워 먹었다면서 집으로 갔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새언니는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자기는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며느리 노릇도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정말 남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정말 아빠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퇴원하시는 날 엄마랑 저랑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걸어 나오시는 날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엄마랑도 이야기를 한 게 아빠가 회복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새언니가 아빠가 퇴원하는 날 집에 왔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저랑 엄마를 대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퇴원했으니 아빠 앞에서는 싸우는 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새언니한테 전화했죠. 언니, 앞으로 집에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오다가 왜 갑자기 아빠 퇴원하니까 오고 그래요?
아니, 아가씨. 우리 가족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거 내가 아버님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갈 테니 아가씨도 그만해. 윗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요. 윗사람이고 뭐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마세요 좀. 언성을 높이니 사람 참는다면서 또 그러더군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말았죠. 그리고는 엄마의 생일날에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네가 오는 게 사실 너무 보고 싶지가 않았지만 아빠 퇴원하고 처음 맞는 엄마 생일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처럼 오랜만에 식사한다고 엄마가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도 예약하고 엄마 선물에 용돈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식당이 엄마가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어 했던 식당이라 제가 엄마 사주고 싶어 예약한 거거든요. 근데 오빠네까지 온다고 하니 사실 거기 비싸기도 해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엄마 생일이니까 그냥 참자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하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꺼내보는데 새언니가 웬일인지 엄마한테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원래 오빠네는 엄마 생일에 그냥 계좌로 준다고 했는데 오빠는 계좌로 용돈을 넣었다 하고 새언니는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엄마를 드리더군요. 유명한 모 브랜드 화장품이더라고요. 엄마가 뭘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막 꺼내서 보시는데 그 선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저렇게 큰 브랜드 화장품이라면 택배를 받아도 포장을 잘해서 줄 텐데 이거는 좀 포장이 엉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화장품을 보니 상태가 좀 꼭 누가 쓰던 것처럼 되어 있길래 제가 엄마한테 받아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누가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거기서 잘못 줬구나 싶어 새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이거 엄마 선물 백화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누가 쓰던 제품을 준 것 같아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걸 주냐고요? 라고 하니 새언니가 정말 해맑게 아, 이거 당근에서 첫 거래 물품인데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딱 한두 번 펌핑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었나 보네? 이러면서요. 순간 머리가 너무 띵하니 아파와서 엄마 선물을 왜 굳이 당근에서 사오냐. 그것도 화장품을 누가 쓰던 거를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 아가씨 왜 이래? 요새 다 당근에서 선물 거래하고 그렇지. 나 같은 현명한 사람이 어딨어. 한두 번 썼다는데 그래서 싸게 팔면 이득이지 뭐.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 가서 이런 화장품을 써보시겠어. 내가 들으니 써보시는 거지 뭐 이 김에.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이제 집에 오지 말거라. 라고요. 다 놀란 듯이 아빠를 보는데 네가 아무리 철이 없고 또 네가 아무리 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과 결혼해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잘해주려고 마음 쓰려고 애썼다. 애초부터 정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를 나무라거나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건만 선물의 값이 뭐가 중요하겠거니 했지만 근데 네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 둘 다 집에 오지 말아라.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내가 너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고 오빠는 아빠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고 저랑 엄마랑 아빠는 바로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도 새언니는 계속 아빠를 찾아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했나봐요. 자기가 아빠 재산 못 받을 것 같으니 저러는 것 같은데 아빠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안 열어줬다고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오는데 저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 아빠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셨고 저희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어요. 아빠는 자기가 건강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분배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시고 오빠는 집을 사주셨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오빠한테 줄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가 하도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할 거다. 더 이상 이런 걸로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새언니가 쳐들어왔더라고요. 와서 난리를 막 치는데 자기네가 왜 그것밖에 못 받냐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님 낸 병원비가 얼마인데 이러면서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병원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때는 몸이 온전치 못하셨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드니 너희가 아마 엄마랑 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병원비 다 정산하셔서 오빠랑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오빠가 더 많이 낸 부분들은 그것까지 더하면 더해서 챙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는지 자기가 병원비 더 낸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조용한 성격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시는 분인데 새언니 뺨을 정신 차리라고 한때 치시더군요. 새언니가 진짜 많이 놀랐는지 서 있기만 했는데 엄마가 정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도 않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부모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서로 연을 끊자는 소리 같으니 내가 그 이야기는 아빠랑 다시 상의해서 정할 테니 오늘 이후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애도 낳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지금 네 남편 월급만으로 어려울 테니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해서 주겠다. 그러니 다신 집에 오지 말고 안부도 묻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눈물을 꾹 참고 말하는 담담한 말 속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새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오빠네 가족과 보지 않고 있어요. 오빠가 엄마한테는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냥 짧게 이야기만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새언니는 그 뒤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따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이었나 봐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의 존재는 늘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 더 마음 쓰려고 노력한 부분도 많았고요. 아빠는 나중에 둘이 아기 낳을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가 안 받는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뭐. 지금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아빠가 아프고 나니 느껴보는 건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진짜 돈도 없는 거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이제는 좀 홀가분하다고 하세요. 저는 바로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차근차근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집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꼭 나쁜 시댁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물론 나쁜 시댁들도 많고 씻자 들어가면 당연히 싫죠. 근데 저희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살았군 하는 시댁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